이번 시간에는 교재 65페이지 지금 법제 10조의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 중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그 9번 아랫부분에 9번을 보시면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21조 규정에 의한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규정이 39조인데 6월의 범위내에서 등록 관청이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은 정지 기간 동안은 일을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 이 규정은 잘 보시면 업무 정지 처분 받고 그냥 단순히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 사유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지 처분 받고 폐업 신고한 자입니다.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결격사유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폐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 기간이 객관적으로 경과되지 아니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리해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교재에서 오해를 해서 업무 정지 처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재가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 사유가 아니라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지 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지 처분받고 단순히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은 중개 업무를 수행 못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등록은 아니죠. 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중개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38조이랑 절대적 등록 취소 규정에 보면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지 처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아직까지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 사유죠. 근데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폐업 신고를 냈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48조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교재로 좀 수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10번째 결격 사유도 조금 문장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까다롭습니다. 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입니다.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라는 표현이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업무 정지 처분 받을 당시와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는 시점이 다르죠. 그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다라는 점을 잘 인식하셔야 되는데,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A, B, C라는 사원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D, E라는 임원이 아닌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임원이 아닌 자, 사원이 아닌 자. 그래서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그러죠. 그래서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해봐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 업무 정지 처분 받은 데는 다 사유가 있었겠죠. 업무 정지 사유가 있었으니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거다. 그러면 사유 발생 시점은 1월 5일이라고 하고 업무 정지 처분 내려지는 시점은 1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유 발생 당시하고 업무 정지 처분 받을 당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C라는 임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단해 보세요. 이 C라는 임원이 1월보다 5일날 근무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근무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1월 7일날 사표 내고 나가버렸다라고 쳐봐요. 사표 내고. 그런데 결국엔 1월 10일날 업무 정지점을 이 법인이 받았죠. 그런데 이 법인의 업무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1월 5일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 C는 1월 5일 날 근무하고 있었죠. 이 C는 1월 7일 날 사표 내고 나갔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 처분 받을 당시에는 뭐 임원이 아니었지만은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는 임원이었죠. 사표 내고 나갔다 하더라도 이 법인에게 내려진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다른 사무실에 가서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1월 7일 날 사표 내고 나가기 바람에 1월 10일 날 새로운 임원 F가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이 돼가 들어왔다라고 해봐요. 1월 9일 할까요? 업무정지 받기 전날에. 아마 새로운 임원 선임이 돼 왔지만 바로 다음날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일을 못하겠죠. 그러나 그 F는 다른 사무실에 가서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F는 사유 발생 당시에는 1월 5일 시점에는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 정지 처분 받을 당시에는 임원이었죠. 이 사람은 그래도 사유 발생 당시에는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E라는 사람 봐봐요. E라는 사람은 임원이 아니죠. 이 E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1월 5일 날 근무하고 있었다 쳐봐요. 사유 발생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법인에게 내려진 업무 정지 기간 동안 다른 사무실에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사표 내고 나갔어. 왜? 결격 사유가 아니죠. 왜? 임원이었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구성원에 관해서는 임원인 자와 임원이 아닌 자를 항상 구별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 제39조 규정에 중개법인이 업무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그 업무 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도 당해 중개법인에게 내려진 업무 정지기간 동안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그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은 중개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퇴사 후에도 신규 개설 등록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라는 표현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라는 표현은 구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이 아닌 자는 관계없습니다. 임원이었던 자,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 사유로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의 결격 사유는 이 법에 위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법을 위반해가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66페이지에 보면 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놨는데 밑에서 6번째 줄에 한번 보면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1항 1호 내지 12호 그리고 제2항 제38조 1항 제3의 입법 취지 및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50조에 가면은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헌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결격사유 10조 1항 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 결격사유를 해석할 때는 우리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300만 원 선고받는 경우까지 결격 사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고용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 제48조나 49조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면은 요 4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관한 규정이고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을 고용인이 하게 되면은 그 고용인을 형사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개업공인중개사도 그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이 동조에서 규정된 징역형은 선택할 수 없고 벌금형을 함께 과한다 하는 것이 양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양벌 갈 때 벌은 형벌의 벌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고용인과 누구를? 개업 공인중개사를. 근데 실제 위반은 누가 했느냐? 고용인이 위반한 겁니다. 무슨 위반을 했든지 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 고용인이 요 48조와 49조에 규정된 위반을 하게 되면은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요 48조와 49조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사처벌 사유가 아닌 다른 위반 행위를 고용인이 하게 되면 양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벌 규정을 근거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이 11호의 결격 사유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부분 판례를 학습한 겁니다. 자, 그래서 67페이지에 또 최근에 신설된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규정을 또 한번 인식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11호의 이 결격 사유는 이 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럼 아무리 벌금형이 500만 원 선고됐다 하더라도 이 법 위반이냐 타법 위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형법에서는 경합범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 경합범 처벌. 그래서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라는 것 규정을 최근에 신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 또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렇게 경합범에 대해서 한꺼번에 벌금형을 선고해버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인지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 원 받은 건지 이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분리해서 선고해라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번의 결격사유는 이 법 위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가는 건 과거에는 이 금액 기준이 없었는데 법의 개정 과정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야 결격사유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번의 결격사유는 67페이지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건데 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때까지 학습했던 1번부터 11번까지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나치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밑에 다시 사례 분석해서 복습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인자와 임원이 아닌자를 구별해서 인식하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1인이라도 결격사에 해당되면은 그 12호의 결격사유대로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그러나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한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아닌 고용인이 요 사람입니다. 임원이 아닌 자 고용인이 뒤늦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인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미친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냐 하면은 고용인이 그렇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 되나 마찬가지 이 부분도 지나치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느냐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따라서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미치는 행정처분의 영향이 달라진다라는 점에서 임원인자와 임원이 아닌 자, 즉 고용인을 구별하는 인식은 아주 중요한 인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가지 결격사유가 다 끝났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 결격사유는. 이 결격사유는 쉽게 낼 때는 그냥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냐, 해당되지 않는 경우냐, 갈아봐라라는 문제가 나오지만은 어렵게 낼 때는 사례 문제로 결격사유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것까지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68페이지에 제3절에
이중 등록의 금지 등이라는데 우리 12조 규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12조 1항에서는 이중 등록을 금지하고 있고 12조 2항에서는 이중 소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 뜻은 쉽습니다. 자, 이중 등록 금지 12조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는 물론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중등록은 금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등록을 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말은 그것도 이중등록으로서 불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해가 영업을 하면서 다른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되게 되면 이것도 이중등록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든지 다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출된 사례 문제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 6번째 줄에 보면 종전의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폐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상 폐업을 한 거죠. 결국 법적으로 아직까지 폐업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 이 상태에서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종전 등록의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중 등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이중 등록 금지 규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조금 이따 하게 되어 있는데 13조에서는 이중 사무소 금지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등록 금지 규정만 두고 이중 사무소 설치 금지 규정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중 등록 금지 규정의 실익이 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 등록 금지뿐만 아니라 이중 사무소도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중 소속 금지에 관한 법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중소속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등도 즉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이런 사람들도 적용을 받는 규정이 이중소속 금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이중소속 금지 규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겠죠. 이중소속이 되니까. 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이중소속대가 근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중소속 금지 규정은 휴업기간 중이거나 업무 정지기간 중에도 당연히 금지입니다.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내고 휴업 중에 다른 개업공인의 사무실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이중소속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사무소에는 업무정지당해 있고 그래서 그 정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게 되면 그것도 이중소속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중등록 금지와 이중소속 금지에 관한 거는 내용적으로는 우리 수험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출제하게 되면은 거의 위반 시에 제재를 시험에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다시 만들어 뒀죠.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누가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느냐, 등이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즉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하느냐, 중개보조원이 또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과목 학습할 때 위반 시에 제재에 관한 걸 판단할 때는 암기사항인데 제재를 판단할 때는 위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의 위반을 누가 위반했느냐 위반의 주체까지도 판단하고서 제재를 판단하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69페이지에 제4절에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중개사무소의 설치는
그 원칙이 1등록 1사무소 원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조에는. 그래서 이걸 이중사무소 금지다 이렇게 되고, 이 이중사무소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사무소를 이중으로 두게 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해야 되고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규정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 교재에 다섯 번째 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 그 기간에는 휴업기간 및 업무 정지기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뭐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국토교통부 유권에서 나와 있지만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게 되면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있죠. 결국 왜 중개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사무소를 없애버리면 등록 기준 미달이 되거든요. 그럼 등록 기준에 미달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 38조 제2항 1호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업기간 중에도 업무 정지기간 중에도 우리가 다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소 없애버리면 등록 기준에 미달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휴업기간, 업무 정지기간 중에도 사무소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해석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13조 1항에 중개사무소 설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로 1번에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다. 다른 말로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설치해서는 안 되는 이중사무소죠. 설치가 금지되는 중개사무소를 해석할 때 해석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원래 우리 중개사무소는 등록 기준 학습할 때 보면은 아무 건물에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안 되도록 돼 있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다 그랬지만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이라도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에는 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을 해드렸습니다. 그건 등록 기준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무소의 기준인데 설치가 금지되는 중개사무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등록 기준에 부합되는 사무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가설 건축물도 여기서는 설치가 금지되는 중개사무소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시각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한 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13조 1항 이중사무소 금지 규정에 의해서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 예를 들면 가설 건축물도 중개사무소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다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즉 등록 기준에 적합한 사무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및 상담 홍보를 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와 보도상에 설치한 한 평 정도의 도명 천막이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직기가 갖추어져 있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도명 천막이므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소, 즉 중개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기존에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둔 것이므로 이중사무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떴다방에 관한 판례인데, 과거에 이 판결이 행해지는 2004년 시점에서는 떴다방 영업은 바로 이중사무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또 다른 대부분 판례가 뜻다방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그걸 읽어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 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 주위에 간이의자 6개가 놓여있기는 했지만은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고점에서 앞에서 봤던 도명 천막 뜻다방하고는 좀 사실관계가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중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도명 천막 뜻다방은 이중사무소로 보고 지금 요 파라솔 사건에서는 똑같은 파라솔 뜻다방 사건에서는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중사무소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함에 따라 가지고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뜻다방을 제대로 단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동안의 뜻다방업자는 13조 1항 위반, 즉 이중사무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가 단속의 근거가 명백했는데 이 판례가 엇갈리게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뜻다방을 단속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의 뜻다방 전부 다 파라솔 설치 운영하면은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법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13조 1항이 아니라 2항을 하나 신설을 해버려요. 무슨 조문을 신설을 하냐면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 이용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13조 2항 규정을 뒤늦게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뜻다방 업자는 13조 1항 위반이 아니라, 즉 이중사무소에 해당되는 위반이 아니라 13조 2항 위반, 즉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조 2항 위반도 상대적 등록 취소해도 되고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도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사무소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는 경우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가 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중사무소 설치하지 마라 하는 건 원칙입니다. 그 예외적으로 이중사무소가 허용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양갈로 2번에 보면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예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큼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느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라는 중개사무소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형태의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등록 1사무소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제도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때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